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아시아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수업은 3월 셋째 주, 셋째 주 아니죠? 다섯째 주, 3월 마지막 주, 그리고 4월 1일 수업인가요? 아무튼 2학년 4반 학생들의 이번 주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을 위한 수업 영상 녹화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교재 10페이지 내용을 함께 살펴봤어요. 그죠? 이번 시간에도 마저 이어서 교재 10페이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냐면요. 중국에서 고대 국가가 성립하고 발전해가는 그 과정에서 한반도와 만주에서는 어떠한 국가가 성립을 하고 발전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고조선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위만이 망명을 오고 난 이후에 조선에서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위만조선이 성립하고 발전해 나가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특히 위만이 집권하고 난 이후에는 중국으로부터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국력이 성장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한과 그리고 조선의 동쪽에 있었던 남쪽에 있었던 진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요, 기원전 3세기경 이전에 숭화강 일대에서 예맥 쪽이 세운 부여라는 나라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부여는 이후에 고구려와 백제의 뿌리가 되는 나라다라는 이야기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건국 설화를 통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고조선의 남쪽에 있었던 진이라고 불리는 나라에서는 이후에 부족들의 연맹체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되면서 마한, 진한, 변한이라고 하는 3한이 성립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서 고조선의 경우에는 왕이 제사장을 겸한 신정정치 국가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3한의 경우에는 군장 이외에 천군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고 그가 소도라고 하는 영역을 다스리는 재정분리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맞나요? 자, 이번 시간에 일본 열도에서는 언제 국가가 성립하고 발전했는지 그 모습을 조금 살펴보고요. 이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항무제의 정복전쟁이 이후에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어떻게 바꿔 놓았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선생님이 지금 앞니빨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직 완전히 치료가 끝나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빨하고 이빨 사이에 틈이 조금 입술로 가려져서 안 보이겠습니다만은 이빨 사이에 틈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발음하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발음이 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내가 굉장히 답답한데 듣는 여러분들은 또 어떻겠어요, 그죠? 네, 아무튼 선생님 발음이 조금 부정확하고 새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빨리 치료를 끝내서 좀 더 양질의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본 열도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본에서 국가가 정확하게 언제 성립이 되었는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전에 일본의 야요이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한반도에서 벼농사와 청동기, 철기를 사용하는 집단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농경이 시작되었고 일본이 발전하였다라는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이 야요이 시대에서 농업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아마도 기원을 전후한 시기에 국가와 비슷한 정치체들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지난번에는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었죠. 일본은 섬나라이다 보니까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발전해 나가는 문화 발전과 역사 발전의 속도가 비교적 늦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중국에서는 기원전 1600년경, 만주와 한반도에서는 적어도 기원전 7세기경에 국가가 성립을 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영년, 기원을 전후한 시기쯤에 국가가 나타났던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성립하고 등장한 것도 중국 측의 공식적인 기록에 의해서 확인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자,
마찬가지로 일본의 경우에도 언제 국가가 성립하고 발전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만은 그 최초의 흔적은 중국 측의 역사적 기록에 의해서 발견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후한이 호족들이 성립을 하게 되면서 성장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위촉오로 분열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조조의 아들이 세운 위나라 때 역사서인 위서라는 역사책에서 이 일본의 국가의 성립과 발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기록에 따르자면요, 3세기경의 일본에서는 야마타이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30여 개의 작은 나라 소국들이 연합을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자, 원래 일본은 30여 개의 작은 나라들로 서로 나뉘어져 있었고 그들 간에 오랫동안 전쟁을 하는 등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이었다라고 해요. 자, 그러다가 그 긴 전쟁이 이어진 끝에 결국에는 30여 개의 소국들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야마타이국을 중심으로 전쟁을 마무리 짓고 연합을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전쟁을 마무리를 짓고 연합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 30여 개의 소국에서 일본을 대표하는 왕으로 야마타이국의 히미코라고 하는 사람을 여왕으로 추대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요, 이 히미코라고 하는 사람은 여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어떻게 해서 여자가 일본에서는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자, 그에 대한 추측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강력한 가설은 무엇이냐면요, 이 히미코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무녀였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녀. 그러니까 일본에는 신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간자적인 존재, 우리나라로 치자면 뭐 무당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중간자적인 존재의 역할을 하는 여성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일본에는 있죠. 무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도 이 히미코의 경우에는 바로 그러한 무녀였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미코 여왕 역시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상왕조라든지 아니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고조선의 단군 왕건과 같이 제사장적인 성격을 지닌 정치적 지배자였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일본에서도 국가 성립 초기에 이런 어떤 신정정치, 재정인치의 모습을 공통적으로 발견을 할 수가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 30여 개의 대표로 추대된 야마타이국의 히미코 여왕의 경우에는요, 이 30여 개 국가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전쟁을 수습을 하고 일본 내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요, 우리가 나중에 또 뒷부분에 가게 되면서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국제관계인 조공책봉 관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배울 텐데요. 이 히미코 여왕의 경우에는요, 활발한 외교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지배력을 인정받고 또한 국내에서의 정치적인 권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어떤 외교 활동을 전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히미코 여왕의 경우에는요, 바다 건너 중국의 강력한 국가인 위나라에다가 사신을 보내서 바다 건너 일본에는 이러한 나라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자신이 그 국가들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알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위로부터 위의 황제로부터 히미코 여왕의 경우에는 친위외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친위외왕 한자 그대로 풀이해보자면은 위랑 친한 일본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히미코 여왕의 경우에는 위나라에게 사신을 보내서 자신을 알리고 위로부터 자신이 일본의 왕임을, 지배자임을 인정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자, 동아시아에서 이런 외교 활동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중국과 같은 강력한 국가에게다가 사신을 보내고 또 이제 공무를 바침으로써 인정을 받는 거예요. 자신이 그 지역의 왕임을 자기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큰 나라의 지배자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자기 나라의 국제적인 지위를 올릴 뿐만 아니라 국내의 사람들에게도 자신이 강력한 지배자로서 인정받았음을 과시하면서 정치적인 권위를 높이는 이런 어떤 외교 활동들이 이후에 우리가 많이 보게 될 것이거든요. 자, 바로 그 야마타이국의 히미코 여왕 역시 그러한 외교 활동을 통해서 일본 내의 자신의 정치적인 권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뭐 교재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히미코 여왕의 경우에는 그 시대 때 바다 건너 신라에도 사신을 보내서 이와 유사한 외교 활동을 했었다라는 뭐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일본에서 언제 국가가 정확하게 성립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3세기경에 이러한 어떤 야마타이국을 중심으로 한 외교 활동을 통해서 그 이전에 국가가 성립하였고 어느 정도의 국가 발전 단계에 해당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 점차 국가가 성립하고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알겠죠? 네,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한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집에서 잘 이 수업을 듣고 계시겠죠, 그죠? 가급적이면 외출을 자제하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스스로 잘 지키시기를 바라겠어요.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선생님이 이번 주부터 수업 영상 올리는 방식을 출석 체크하는 방식을 조금 바꿨어요, 그죠? 알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출석 체크를 했으면 알겠습니다만은 선생님이 수업별로 위두랑의 출첵을 올리다 보니까 자꾸 자기 반 수업이 아닌데 다른 반 수업에 출첵을 하는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날 매일의 수업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선생님이 링크를 걸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가요? 얘기 한 거 같기도 하고 말하다 보니까 왜 기시감이 들지? 네, 아무튼 자기 수업이 들은 요일날 위드랑에 들어오시면은 자기 반 수업이 올라와 있을 것이에요. 거기서 클릭을 하셔가지고 링크를 클릭하셔서 수업을 들으시고 또 위드랑에다가 출첵을 잘 해주시길 바래요. 어제도 선생님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냈어요. 아주 힘듭니다, 여러분.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위드랑에 하트 눌러주는 학생들, 착한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한 3명 정도 되는 학생들 같은데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위드랑에 하트 눌러주시는 거 선생님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중요한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 바로 한 무제의 정복 전쟁과 동아시아 질서의 변화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시황제의 정책과 더불어서 동아시아사에서 굉장히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 나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한 무제의 시대의 경우에는요, 중국이 가장 강력한 국력을 자랑할 때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여러 차례 이야기했죠, 그죠? 중국이 통일되었느냐 분열되었느냐에 따라서 주변 국가와 민족이 상당히 많은 정치적인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동아시아 전체의 질서가 변화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중국이 통일되었고 가장 강력한 국력을 가지고 있었던 한나라 시기의 무제 때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통일된 한나라 그리고 이 무제의 시기에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가 한 무제의 정복 전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한 무제의 경우에는요, 활발한 정복 활동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북쪽으로는 흉노, 동쪽으로는 고조선, 남쪽으로는 북베트남을 공격을 해서 영토를 확장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또 오랫동안 전쟁을 했고 주된 공격의 목표가 대상이 되었던 나라는 바로 흉노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 까닭은 무엇이었냐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이 흉노의 경우에는 한 고조 유방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군사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한 나라를 압박을 하고 그들로부터 매년마다 필요로 하는 경제적인 물자를 곡물로 받고 또 화본공주를 받고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한 나라가 가장 강력한 국력을 갖게 되었던 한 무제 시기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핵심적으로 공격해야 될 대상은 바로 오랫동안 자신들을 괴롭혀왔던 이 흉노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무제의 경우에는 흉노와 장기간에 걸친 전쟁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흉노와의 장기적인 기간에 걸친 전쟁 끝에 결국에 흉노를 이 고비 사막 이북으로 몰아내는데 성공하였다라는 것이고요. 고비 사막 나중에 교과서에 있는 지도라든지 뭐 참고서는 없지. 선생님이 그려준 지도에서 그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중국의 서북 쪽에 있는 사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무튼 고비 사막 이북으로 몰아내고요. 깐수 지역이라고 하면 오늘날 몽골 지역쯤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아주 북쪽에 해당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깐수 지역에다가 군현을 설치하고 군대를 배치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군현을 설치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한나라 군현제를 실시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이 흉노족들이 활동했던 지역을
한나라가 공격을 해서 흉노를 몰아내고 그 지역을 직접 지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이 흉노족들이 다시 침략해 올 것을 우려해서 군대를 배치해서 그 지역을 지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 농경 국가인 한나라가 이 유목민족의 흉노를 공격하는 것은 굉장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 까닭은 무엇이었냐면은 같은 농경 국가가 다른 농경 국가를 침략을 해서 정복을 하면은 거기서도 농사를 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지배하면서 필요로 하는 경제력이라든지 군사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자를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생산해 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하지만 이 유목민족들과의 전쟁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힘들게 유목민족을 공격하고 몰아냈다고 하더라도 원래 그들이 살던 지역의 경우에는 농경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들과의 전쟁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는 끊임없이 본토에서 계속해서 수송해야 됐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비용이 발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한나라의 경우에는요, 흉노와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하면은 이 흉노와의 전쟁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추진했던 것, 그러면서 나타났던 사건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장건의 파견이라고 하는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장건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한 무제 시기에 활동했던 아주 유명한 탐험가이자 또 고위 관리였던 사람입니다. 자, 이 장건이라는 사람을 어디로 보내냐면은요, 대월지라고 하는 나라로 보냈습니다. 자, 그 까닭은 무엇이냐면은요, 이 대월지라는 나라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교재 9페이지에 보시면은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흉노족이 그 묵특선우 때 서쪽에 있었던 월지와 싸워서 그들을 중앙아시아로 몰아냈다라는 뭐 이런 내용, 내쫓았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과거 흉노와 싸워서 서쪽으로 쫓겨났던 그 월지의 후손들이 이 먼 곳에서 새롭게 세운 나라가 바로 이 대월지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월지라고 하는 나라의 존재를 알게 된 한나라는 그들이 분명히 흉노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적대적인 관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나라는 이 장건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월지로 보내서 흉노와 싸우기 위한 동맹을 맺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월지와 한나라가 동맹을 맺을 수 있다면 흉노와 싸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부담을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대를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장건이라는 인물은 흉노와 맞서기 위해서 대월지와 동맹을 맺기 위한 목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명을 띠고 대월지로 파견이 됩니다. 자, 문제는요, 지금까지 중국 사람들 가운데, 한나라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도 이렇게까지 멀리 가본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동아시아사 첫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동아시아 지역의 경우에는 사막이라든지 산맥과 같은 것들이 서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외부 세계와 비교적 단절이 된 지역 세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이쪽에는 또 뭐 히말라야 산맥 이런 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자연적인 장벽으로 막혀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한나라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멀리까지 직접 가본 사람이 없었던 것이에요. 말 그대로 장건의 경우에는 미지의 세계로 모험을 떠나게 되었던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지의 세계로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또 아주 중요한 임무를 띠고 파견된 장건의 경우에는 대월지를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장건의 경우에는요, 대월지를 향해 가다가 흉노의 영향권을 지나가게 되고요, 이 흉노족에게 잡히게 됩니다. 사로잡히게 돼요. 그리고 흉노족의 경우에는 이 장건을 신문하고 또 이 장건의 소지품 검사 같은 것들을 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장건이라고 하는 인물이 대월지와 동맹을 맺기 위해서 파견되었다라는 사실을 알아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장건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워낙 똑똑하고 말을 잘하고 또 한나라의 고위 관리이고 하다 보니까 흉노의 경우에는 이 사람을 잘 이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건이라는 인물을 이용을 하고자 죽이지 않고요, 계속해서 인질로 잡아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건을 흉노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잘해줘요. 뭐 심지어 흉노족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자식까지도 낳게 합니다. 뭐 낳게 했다? 라는 표현은 좀 그렇네.
아무튼 이 장관의 경우에는 흉노족에게 무려 10년 동안이나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흉노족 여자와 결혼도 하고 자식도 둘이나 낳으면서 오랫동안 흉노족과 함께 살아가게 되죠. 자, 보통의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은 한 10년 동안이나 인질로 잡혀 있으면서 거기에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했으면은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그러한 상황에서 만족하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자, 하지만 이 장건이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충성심이 높고 자신이 부여받은 임무를 반드시 수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감이 넘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한 10년 정도 지나자 흉노족도 이 장건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게 되고요. 그 틈을 타서 장건의 경우는 10년 만에 흉노족을 탈출하게 됩니다. 흉노족에게 잡혀있는 상황으로부터 탈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장건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험난한 고비 사막을 건너서 높은 알타이 산맥을 넘어서 결국에는 이 대월지까지 도착을 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굉장히 기뻤겠죠. 자, 그래서 이 대월지로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들 과거에 흉노와 싸운 그런 어떤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느냐. 우리 한나라는 지금 흉노와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흉노라고 하는 공통의 적을 가지고 있으니 함께 동맹을 맺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대월지 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과거에 흉노와 싸워서 여기까지 도망쳐 온 것은 맞다. 그러나 우리가 이 먼 곳까지 도망쳐 오자 이제 더 이상 흉노의 압박이나 흉노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더 이상 흉노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 편히 잘 살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그 무서운 흉노하고 다시 싸울 이유는 전혀 없다. 우리는 현재의 삶에 만족한다. 그래서 너네랑 동맹을 맺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이만 도망가라 라는 이런 대답을 듣게 됩니다. 자, 그래서 10년이 넘는 세월을 걸쳐서 간신히 대월지에 도착했던 장건의 경우에는요, 결국 동맹을 맺는다라고 하는 자신이 부여받은 임무를 성공시키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장건은 또다시 높은 알타이 산맥을 지나서 험난한 고비 사막을 고비 사막을 넘어서 돌아오다가 또 다시 흉노에게 사로잡히고 맙니다. 자, 그렇지만 이쯤 가게 되면은요, 처음에는 레벨 1로 시작을 했던 장건 이때쯤 오게 되면 레벨 99가 되었던 것 같아요. 탈출의 도사가 됩니다. 귀재가 돼요. 자, 그래서 또 다시 잡히긴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불과 1년 만에 다시 탈출하는데 성공을 하게 되고요. 자기 혼자만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과거 흉노에서 결혼했던 자신의 부인과 자식들까지 모두 데리고 흉노를 탈출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장건의 경우에는 파견이 된 지 무려 13년 만에 다시 한나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마 장건은 한무제를 만났겠죠, 그죠? 그리고 한무제를 만나자마자 아마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막 이렇게 눈물이 뚝뚝뚝 떨어졌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한무제의 경우에도 13년 만에 만난 장건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죠? 얼싸 안으면서 그동안 고생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한무제가 아마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고생 너무 많았다. 그래서 어떻게 대월지랑 동맹을 맺었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그죠? 그랬는데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네, 동맹을 맺는데 실패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한무제는 어이없어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겠죠. 너 그럼 13년 동안 뭐하고 온 거야?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때 장건이 한무제에게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었느냐? 내가 이 멀리까지 가봤습니다. 그리고 이 대월지와 동맹을 맺는데 실패했습니다만 여기까지 가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그보다 더 서쪽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장건이 제공한 정보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인도라든지 페르시아와 같이 지금까지 중국 사람들이 몰랐던 중앙아시아라든지 서아시아, 그보다 더 서쪽에 있는 그 세계에 대한 정보들을 입수해서 가지고 왔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왔던 정보 중에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이런 인도나 페르시아 같은 서역의 국가들의 경우에는 스스로 비단을 생산해낼 줄 몰라서 100% 수입을 하고 있었다. 누구로부터?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흉노족들의 경제활동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동서교역로 가운데 하나인 비단길을 통해서 중국의 비단을 수출해서 중개무역으로 큰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있었다라는 거 아니었어요. 그죠? 바로 그 사실을 장건이 입수해 와서 한무제에게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이 서역 지역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 길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금까지 흉노가 우리나라에서 가져가서 이
서역에게 비싸게 팔고 있었던 비단을 우리가 그들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보고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한 나라가 흉노랑 싸우는 데는 막대한 전쟁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비단을 직접 수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은 흉노와의 전쟁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장건의 파견으로 인해서 무엇이 열리게 되는 것이냐? 한 나라가 서역 지방과 직접 교역을 할 수 있는 비단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이후에 한 나라는 그것을 군대를 보내서 비단길을 안정적으로 장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한과 서역 사이에, 중국과 서역 사이에서의 비단 무역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과거 흉노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었던 비단길이 이후에는 중국과 서역 사이의 직접적인 교역로로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대단히 세계사적인 사건이 바로 이 장건의 파견이라고 하는 중요한 사건인 것이에요.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한 나라는 이 장건의 파견을 통해서 직접 서역 세계와 교역할 수 있는 비단길을 장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지금까지 비단길을 따라서 비단을 수출을 하고 물자를 얻어왔던 흉노의 경제력, 흉노의 돈줄을 차단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한 나라가 동서교역의 주도권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비단 무역을 통한 경제적인 이익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한무제의 정복전쟁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 그 과정에서 일어났었던 장건의 파견이라고 하는 사건 역시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넘어갑시다. 자, 이 한무제가 두 번째로 공격한 나라는 바로 이 북베트남이었어요. 자, 그래서 북베트남 지역으로 진출해서 거기에 있었던 남비엣이라고 하는 나라를 공격을 해서 멸망을 시킵니다. 예전 교과서에서는 동아시아사에서도 베트남의 역사를 꽤나 자세하게 다뤘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학습 부담을 줄여준다라는 명분으로 지금 교과서에서는 베트남 역사가 쭉 빠졌는데요. 이 남비엣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북베트남 지역에 있었던 국가이고요. 우리가 이제 베트남이라고 하는데 본토 발음으로는 비엔남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남비엣은 이제 오늘날 우리가 베트남이라고 부르는 나라의 이름의 그 기원이 되는 나라이기도 해요. 뭐 예전 교과서에는 꽤나 자세하게 배웠습니다만은 그냥 우리 교과서는 이름만 나오고 있는 수준이니까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한무제는 남비엣을 왜 공격을 해서 지배를 하게 되었느냐? 자, 선생님이 여러 차례 이야기합니다만 모든 전쟁은 뭐 때문에 일어난다? 다 돈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이 흉노와의 전쟁에서 많은 비용을 소모한 한 나라는 이후에 재정 부족에 시달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 남비엣 지역에서는 상아, 코끼리의 어금니 이빨이 이렇게 앞으로 길게 튀어나온 거죠. 상아라든지 물소의 뿔처럼 굉장히 비싼 생산물들이 이 지역에서 생산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남쪽에서 생산이 되는 비싼 물건들을 장악하고자 하기 위한 목적에서 경제적인 이유에서 한무제는 남비엣을 공격을 해서 멸망을 시키고 그 지역에 9개의 군현을 설치했다라는 겁니다. 자, 군현을 설치했다라고 하는 거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한 나라가 직접 지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후에 베트남 지역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중국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뭐랄까요? 마치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했던 일본의 지배와도 유사했어요. 이 지역의 백성들을 잘 다스린다라는 이런 어떤 개념보다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경제적인 목적으로 침략하고 공격하고 지배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상 식민 지배와 다를 바가 없었고요. 당연히 이 베트남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런 어떤 중국의 식민 지배에 맞서는 저항이 또 오랫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한 1000년 뒤에 이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이루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자, 마지막으로 한무제 정복 활동 중에 가장 늦게 이루어졌었던 고조선을 정복한 내용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이 고조선의 경우에는요, 위만조선이 성립하고 난 이후에 중국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철기 문화를 수용을 하고 한나라와 예진 사이의 중개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고조선이라는 나라의 국력의 성장이 한나라에게 걱정이 될 만큼 그 성장을 이루어냈다라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이 흉노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재정 부족에 시달렸던 한나라의 경우에는 무엇을 하고 싶었느냐? 예와 진 사이에서 직접 교역을 하고 싶어 했다라는 것이죠. 이 조선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교역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 중개무역의 이익을 가로채고 있었던 조선의 그런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한나라가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한나라는 이 조선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당시 조선의 왕은 위만의 손자였던 우거왕이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한나라는 대놓고 조선을 압박을 합니다. 우리가 직접 예와 진이랑 교역을 할 터이니 너네는 우리를 방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나라에게 신하로서 복종해라 라는 이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자, 그렇지만 조선의 경우에는요, 이 자신들이 성장하고 있었던 그 중개무역의 이익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나라에게 신하로서 복종하라는 명령도 전혀 따르고 싶어하지 않았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자, 그래서 조선의 경우에는 당시 한나라에서 조선으로 보냈던 사신 서파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을 죽여서 목을 잘라서 한나라에 다시 돌려보낼 정도로 강경하게 저항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게 한나라에게 저항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자 한의 경우에는 얘네가 조선이 혹시 흉노랑 손을 잡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걱정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흉노와 조선이 손을 잡게 된다면 한나라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얘네랑 싸우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아주 큰 우려가 생기는 거, 걱정거리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중개무역의 이익을 얻고자 했던 한나라, 자신에게 복종하라는 요구를 거절했던 이 조선, 흉노와 연합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무제는 군대를 보내서 두 차례 고조선을 침략하게 됩니다. 1차 침략 때는 조선이 한나라의 침략을 잘 막아냅니다만은 2차 침략 때에는요, 이 조선의 수도였던 왕검성이 이 한나라 군대에 의해서 포위가 됩니다. 이후에 왕검성은 1년 동안 굳세게 저항을 합니다만은 결국 성 안에 식량이 떨어졌던 그런 어떤 상황에서 우거왕의 신하가 우거왕을 배신을 하고 우거왕의 목을 잘라서 성문을 열고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였던 조선의 경우에는 기원전 108년에 한무제의 침입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후에 한나라는 옛 조선의 땅에다가 4개의 군현을 설치하게 됩니다. 우리는 요거 한국사 시간에 한사군이라고 배웠을 것이에요. 그죠? 한나라가 설치한 4개의 군현이다라고 해서 한사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조선의 수도였던 평양 지역에 있었던 남랑군을 비롯해서 진번, 인둔, 현토군 같은 것이 바로 이 한나라가 과거 조선의 땅을 정복을 해서 지배를 하고 설치했던 4개의 군현입니다. 자, 그러나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죠. 그죠? 이 남비엣을 멸망을 시키고 설치했던 9개의 군현, 이것은 식민 지배하고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것은 조선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은 사실상 한나라가 식민 지배를 위해서 설치했었던 4개의 군현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한사군의 경우에는 이 만주와 한반도 지역의 토착민들에게 거센 저항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하나 둘씩 사라져 가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것은 바로 가장 핵심적인 지역에 설치되었던 낙랑군이었고요. 여러분들 뭐 낙랑공주와 호동왕자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죠? 결국 이 낙랑군의 경우에는 고구려에 의해서 사라지게 되면서 이후에 이 중국이 세웠던 지방 군현은 사라지게 되고 이들과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와 같은 이런 한반도의 고대 국가가 성립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서 동아시아 각각의 지역에서 국가가 성립하고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쭉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한 무제의 정복 전쟁으로 인해서 그렇게 성립되었던 동아시아 각국의 나라들의 국제 질서가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었는지 이런 내용들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통일되었을 때는 주변 국가와 민족이 침략과 공격을 받으면서 압박을 느꼈었구나라는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그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자,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인구 이동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동아시아에서는요, 여러 가지 원인으로 대규모의 인구 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대규모 인구 이동에 의해서 새로운 국가가 성립하고 발전해 나가기도 하고, 또 문화가 전파되면서 문화적으로 큰 교류라든지 발전을 이루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 내용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공부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오늘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위드랑이 하트도 많이 눌러주시면 선생님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학교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